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보셨어요, 창현 씨? 당연하죠. 생중계로 봤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정말 뭉클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시험 발사가 총 5번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응원했던 누리호 발사에 들어간 사업비가 약 2조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하네요. 네. 오늘 다룰 주제에도 만만치 않은 거의 비슷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사업비라면 네. 알만한데 감이 안 옵니다. 스케일이 너무 큰데요? 스케일이 너무 큰가요? 네. 한번 볼까요? 자, 바로 가속기였군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과학의 내일을 밝히는 빛, 가속기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가속기, 들어는 봤지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가속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펼칠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 권영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전자와 엑스레이의 만남을 연결하고 있는 고경태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 정원 박사님께서 이 가속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누리호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 거죠? 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라온인데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1조 5천억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간도 지금 10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네요. 네. 두 분 다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한 분은 기초과학연구원이고 한 분은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에요. 네. 그 두 기관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기관이 다르죠. 네, 기초과학연구원은 이제 생긴 지 10년 된 네. 이제 연구원이고 처음에 저 연구원 생겼을 때 그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대전역에서 택시 타면 이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가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택배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택배 사고도 많이 발생했고요. 이제 지금은 잘 구분이 되는데 지원연구원은 80년대부터 80년대요. 계속 있었던 네. 연구기관이고요. 당시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예산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 거대 장비 혹은 고가의 그 연구 장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출연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좀 더 고급 장비, 선도 장비 위주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장비와 연구 기법, 분석 기법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사광 가속기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고도의 과학기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여 이제 한국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리호는 우리가 이제 딱 말했을 때 누구나 누리호 그 발사체를 다 알잖아요. 근데 가속기는 뭔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거든요. 이 가속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예전에는 그래서 가속기가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 처음에 포항 가속기가 생겼을 때 에피소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가습기 연구소가 들어왔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빗대어서 이 중이온 가속기도 중이염 가습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좀 뼈 있는 말씀도 저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속기가 우리 생활 가까이 아주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적인 힘으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인데 뭐 사실 물리적으로는 자동차도 가속기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말할 주제는 이제 입자 가속기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기적인 힘으로 전기를 띠고 있는 이 입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하는 장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규모가 워낙 다양한 게 종류가 많고요. 한 가지 예로는 지금 브라운관은 사실 아시나요? 브라운관으로 TV 시청하신 적 있으세요? 교과서로 지금 여기 뭐 과학관에 가면 이제 있을 텐데 이 브라운관에 사실은 뒤쪽이 볼록하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전자총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전자총에서 이제 빠른 속도의 전자가 나오면 그걸 자석으로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그 뒤쪽에 그러니까 브라운관 안쪽에 있는 그 면에 발려져 있는 이 형광 물질을 때려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정보를 네. 전달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TV가 다 한 가구에 한 대씩은 있었으니까 이미 그때도 일가구 일가속기 세대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그 가속기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대형 가속기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속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연구를 하려는 분야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시설도 더 커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현 씨는 어렸을 때 집에 가속기 없으셨죠? 저는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좀 공부를 했죠.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네. 책만 봤다 하는 거군요. 가속기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가속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류가요? 의료용 가속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연구용 가속기가 있다거나 심지어 작은 대학이나 연구실 차원에서 돌아가는 정말로 소형 가속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의 가속기라는 이름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이온 가속기나 방사능 가속기 그리고 경주에 있는 양성자 가속기나 혹은 중입자 가속기 그 기장에 만들고 있는 이런 형태의 대형 가속기의 경우에는 그 의료용이라든가 다른 실생활보다는 기초과학 연구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그런 가속기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다른 가속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좀 더 우리 실생활에는 가깝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진 않는 그런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쉽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여러분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럼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각자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 가속기가 통계적으로는 한 15,000기 이상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그렇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의료계에서는 이제 뭐 진단용 동위원소 아니면 치료용 시설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연구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사실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지만 대형 가속기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기초과학 목적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물리, 입자물리 그런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는 장치들이 있죠. 네. 방사광 가속기는 더욱 더 이제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X선을 활용해서 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에는 그 빅라인이라고 불리는 실제 실험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오창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40개의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생명과학, 재료공학, 물리학, 뭐 화학, 심지어 지구과학, 뭐 생물학, 뭐 이런 부분의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 40개 빅라인에서 동시에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과학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벨 물리학상 중에 한 25개 정도가 가속기를 개발해서 받은 업적이거나 또는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받은 업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때는 힉스, 네. 힉스 입자. 그게 이제 201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신의 입자라고도 부르죠. 그 힉스라는 입자를 찾기 위해서 LHC라고 하는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이게 활용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처음에 그 가속기를 지을 때
이 힉스 입자를 찾기 위해서 그 가속길 지역에 맞고요. 거기는 둘레만 27k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엄청 크네요. 네. 아, 노벨상을 25개 받았으면은 노벨상을 찍어내는 기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연구 장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제가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박사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32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물리학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9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잘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속시켜서 받으신 것 같아요. 미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런스라는 사람인데요.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대학교 교수였던 로렌스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연쇄적인 작은 물질 통해 고에너지 입자를 만드는 장치에 대한 논문을 읽게 돼요. 롤프 비데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을 보고서 냅킨을 꺼내서 자기 아이디어를 끄적끄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스케치가 최초의 원형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의 시작인 거예요. 아, 뭔가 낭만이 있죠? 식당에서 밥 먹다가 냅킨에 끄적끄적했는데 노벨상이 막 25개씩 나오는 연구의 시작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로렌스가 노쇠나 전선 이런 잡다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속기를 처음 만들어 봅니다. 지름이 12cm였다고 해요.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 웨이퍼 한 장. 혹시 그 보셨나요? 어디 박물관에 잘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네, 네. 어딘가에 전시되어 있을 것 되게 같긴 한데. 골동품스럽게 네. 앤틱하게 생겼습니다. 앤틱하게 생겨 쓸 수밖에 없죠, 노쇠로만. 그리고 이제 계속 가속기 크기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27cm, 67cm 그러다가 1946년에 지름이 4.67m니까 이제 뭐 스튜디오만한 와. 가속기를 만든 거예요. 거대하죠?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그 밑에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로렌스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인공 원소, 우주에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공 원소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세계 각국에서 이후에 입자 가속기를 잇따라 건설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아주 무거운 입자들을 속속들이 하나씩 발견을 하게 되고 우주의 비밀을 풀려는 천체, 핵물리학, 그리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의학, 바이오, 재료과학 각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낸 인공 원소가 궁금한데요. 18이 아니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118. 118개의 원소 중에 총 26종이 새롭게 발견된 원소예요. 앞으로 가속기가 얼마나 더 무궁무진한 세계를 우리한테 선물할지 기대를 하면서 이정원의 잡박사전을 마치겠습니다. 와, 노벨상을 25개나 만들어낸 가속기가 결국에 그 냅킨 한 장에서 시작된 셈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인공 원소가 만들어졌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1930년대 초반에 이제 로렌스가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그 원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루토늄. 네. 네. 플루토늄이 우라늄에다가 중양자라고 하는 듀드론을 빔을 때려서 만들어낸, 이건 발명은 아니고요. 발견이죠. 네. 있을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여담이긴 한데 플루토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논문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막 전쟁 전쟁 때 때.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플루토늄이 나중에 핵무기의 네. 재료로 쓰여서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원료가 플루토늄이었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속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발견된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 만들기가 되게 힘든 것들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땅에서 파거나 아니면 원자로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전에 가벼운 것들은 다 발견이 됐었고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이미 그 원소들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원소들은 만들어진 양도 적고 만들기도 워낙 힘들어서 지금까지는 거의 발견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학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입자 가속기 또는 가속기를 몇 개나 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핵하고 핵물리 또는 입자물리에 사용하고 있는 게 한 1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아, 예. 110여 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대형 가속기 대형.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 유럽이라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다 그런 대형 가속기 시설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 국가 간의 기술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가속기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 다수의 가속기를 보유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되지만 유럽 같이 이제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인 경우에는 그 각 나라에서 다수의 가속기를 한 번에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에서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가속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디텍터 기술이라든가 혹은 광학 기술이라든가 혹은 X선을 발생시키는 기술 같은 거를 상호 협력하고 공유함으로써 점점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은 가속기가 워낙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었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한 국가가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대형 가속기들은 뭐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같이 투입해서 함께 건설하고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견제가 심했는데 일본이 패전하고 미군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만든 가속기를 해체해버렸어요. 오, 혹시 뭐 아까처럼 뭐 플루토늄 뭐 이런 거를 또 네. 만들어낼까봐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그렇죠. 가속기를 없애는데 사실은 그런 걸까요? 되게 유명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로렌스가 원형 입자 가속기를 먼저 만들고 곧 이어서 일본에서 그 니시나 요시오라는 사람이 일본 내에서는 이제 일본의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네. 뭐 이렇게 불리우는 분인데 그분이 원형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43년도에 또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45년에 패전을 했지 않습니까? 패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했죠. 엄밀히 말하면 핵폭탄이죠. 근데 이제 그 위력을 사실은 만든 사람조차도 그걸 보고선 그렇죠. 예, 너무나 충격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한 쪽이나 그 공격을 받은 쪽이나 큰 충격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승전을 하고 일단 싹을 잘라야죠. 네. 예. 자기들은 가져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 가속기를 도쿄만에다가 그냥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전후에 이제 일본이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과학계 사람들은 많은 안타까움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속상하기도 했을 거고. 네. 그 다음부터 좀 그러니까 좀 심하리만큼 일본이 이제 그 사이클로트론 원형 입자 가속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이 몇 대가 있냐면 4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아픔이 네. 그 과학자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또 됐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만큼 뭐 이 가속기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참 일본이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지금은 그쪽 분야에서 뭐 세계의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리더 중에 하나로서 가속기 숨겨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흥미롭게 잘 듣고 있는데요. 그 정말 힘들 때부터 애쓰신 분들한테 새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렵게 구축한 가속기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경주, 서울, 일산 이렇게 세 군데 양성자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장치죠. 매우 쉽죠. 네, 그렇죠. 근데 양성자는 이제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낸 입자가 이제 양성자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강한 전기장으로 가속시켜서 활용하는 게 양성자 가속기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서울, 일산에 있는 양성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제 병원이죠. 네.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양성자 치료 장치입니다. 네. 양성자는 기존의 그 전자나 X선이랑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는 매우 가볍고 X선은 전자랑 잘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입자는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매우 빠르게 산란됩니다. 산란된다는 게 투과하면서 점점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해진 만큼 에너지를 몸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태운다거나 죽이는 게 이제 치료 방식이 되는데요. 그 양성자는 무겁기 때문에 몸에 들어왔을 때 전자들을 만나더라도 감속이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투과력을 높이면서 들어가다가 특이하게도 특정 위치가 되면, 특정 깊이가 되면 순간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몸에 전달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브래그픽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그걸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 원하는 위치에서 양성자를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정한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양성자 치료 방식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것과는 달리 양성자 치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어도 막 다 해치고 막 가다가 자기 힘에 이제 풀에 지쳐가지고 거기서 푹 주저앉으면서 할 일을 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알아볼 거는 중입자 가속기인데요. 서울하고 부산 근처에 있는 기장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경태 박사님께서 그 브래그픽이라고 좀 네. 전문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중입자가 그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양성자보다. 양성자보다도 더. 그래서 사실은 이 중입자는 이제 탄소 12라는 특정한 그 동영상만 가속을 하게 되는데 이게 특징이 사실 암은 몸 속에 있으니까요. 그 몸 속에까지 이제 그 중입자로 만들어진 이 빔을 쏘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면 이게 부작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 차원에서는 지나가면서는 지나가는 그 경로상에는 최대한 건강한 세포들은 건드리지 않고 반응을 안 해요.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가서 에너지를 다 한꺼번에 쏟아내야 되는 네. 그런 특징을 중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들 5년 생존율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폐암,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그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입자 치료를 하면은 한 20-30%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흔히들 꿈의 암 치료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이렇게 또 양성자 가속기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중이온과 방사광 가속기가 남아 있네요. 그러면 먼저 방사광 가속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를 가속시켜서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근데 보통의 다른 가속기와는 달리 방사광 가속기는 가속 장치 부분이랑 그다음에 저장 장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속시킨 전자를 네. 계속 활용해서 아, X선을 계속 발생시키는 게 실제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원형의 링을 만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저장 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 원형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분에서 전자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굽힘 자석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그 굽히는 순간에 굽힘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네. 접선 방향이라고 하면은 원이 있을 때 원에서 정확히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온 선의 수직 방향으로 빛이 매우 강력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나오는 강력한 X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 방사광 가속기가 얼마나 밝은가 하면요. 태양 같은 경우가 그 경우가 이제 10의 10승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포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3세대 가속기 같은 경우가 10의 20승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창에서 새로 건설되는 4세대 가속기의 경우에는 그보다 100배 내지는 1000배 밝은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나오는 4세대 가속기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또 1000배 정도 밝은 그런 X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특정 에너지의 특정 빛의 세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성 측면에서는 방사능 가속기가 태양보다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 방사광 가속기 이야기하니까 박사님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고 막 에너지가 막 더 네.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네.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랑해 주실 시간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사능 가속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실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실험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과학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장 친숙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가 이미징입니다. X선은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물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의료용 X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CT라는 거 많이 찍어서 보셨을 겁니다.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분해능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징에서 어떤 차이를 본다는 거는 그 물질의 각 자리에서 투과력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의료용에서 사용하는 X선 광원은 단색광에서도 매우 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차이를 구분할 만큼 그 X선의 세기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와는 달리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색광의 성능이 뛰어나고 밝기가 매우 밝기 때문에 매우 작은 차이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파리에 머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 초파리의 머리를 3차원 CT 촬영을 한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개별 초파리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라고 하죠. 그 하나하나의 크기는 수십 나노미터보다 작은 그런 분해능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 하면은 초파리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쥐, 그 다음은 뭘 찍고 싶어 할까요? 인간의 뇌를 찍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인간의 뇌의 전체적인 뉴런의 연결 상태를 파악해보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질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제는 이제 X선이 매우 밝습니다. 그 결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3차원 CT를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자동차에서 폭발 사고가 많이 나죠. 이게 어떤 결과인가 하면은 원통형 배터리에서 가운데 심이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당연히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발열이 발생했을 때 배터리에서 폭발이 나는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수 밀리초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차이도 실시간으로 다 잡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나노 스케일, 나노 사이즈 정도에서 발생하는 매우 짧은 현상들을 분리하는데 방사능 가속기는 필수적이게 됩니다. 또 다른 걸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야가 뭔가 하면은 조금은 덜 친숙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잘 알고 있는 그래도 친숙한 산란 회절 실험입니다. 산란 회절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고분자 결정학입니다. 바로 바이오 사이언스, 생명공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혹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고분자를 실제 그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유명한 예제로 각종 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타미플루죠. 타미플루가 어떻게 개발되었냐 하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작용기의 분자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분자 구조에 붙어서 실제 몸에서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자를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자를 치료제로 몸에 주입을 하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증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된 게 타미플루가 돼서
가장 유명한 고분자 결정학으로 개발된 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야가 바로 분광 실험입니다. 분광 실험 분야에서 가장 시초가 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뉴턴? 아니요, 그보다 좀 더 미래의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죠. X선이 물질을 때릴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전자를 분석하면은 그 물질 안에 전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가속기는 이러한 분광 실험에서 필요한 매우 밝은 빛뿐만 아니라 삽입 장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편광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과학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아마 최근에 위상 물질이라든가 그래핀 같은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물질에서 나타나는 표면의 전자 상태 혹은 그래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전자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수준의 광전자 분광 실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밝은 그리고 매우 집속된 포커싱된 엑스레이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엑스레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게 바로 방사광 가속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셋이 있는데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중간 영역에서도 실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미징을 분광 실험을 통해서 얻는다거나 혹은 산란 회절을 통해서 바로 이미징을 얻는 실험들이 되겠죠. 좀 더 복합적인 실험을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X선 광원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게 XFL이라든가 자유전자레이저라든가 혹은 최근에 이제 오창의 건설을 시작한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전 세계적으로 완성돼서 과학자들이 사용되는 시점이 되면은 아마 더 많은 자연의 신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성능이 뛰어날 거라고 하니까 새로 지어지는 이 가속기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양성자, 중입자, 방사광 가속기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중이온 가속기의 세계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정말 예쁘거든요. 라온. 권 박사님, 이번에는 권 박사님의 시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 분은 희귀동이온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희귀동이온소가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모릅니다. 희귀합니다. 희귀한 동이온소. 네, 이렇게 뭐 식물의 희귀종 이런 건 아니고요. 혹시 아나운서께서 네. 원소 주기율표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원소 주기율표 어디까지 외우고 계신가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번이었나요? 아, 네. 아, 상당히 많이 외우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핵에서는 핵도표라는 걸 쓰는데요. 핵도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수직축은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축은 중성자의 개수입니다. 저희 핵도표에서는 보통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네. 좀 기이하게 생겼죠? 이것 자체가 좀 희귀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양성자의 개수라고 부르는 게 결국에 원자 번호죠.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수직축으로 하나씩 올라가면 그게 원자 번호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면 탄소 같으면 탄소가 수헬리베붕탄이니까 6번이죠. 그러면 양성자도 6개, 전자도 6개가 있습니다. 중성인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자 번호가 6번인 거는 탄소로 이름은 지어진 거죠. 네. 근데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숫자가 서로 다른 거를 저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위치가 같다. 같을 동의 위치 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면 6 더하기 6 해서 12라고 쓰고 얘를 탄소 12라고 부릅니다. 탄소의 동위원소는 탄소 12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의 개수가 5개면 탄소 11, 4개면 탄소 10. 탄소의 동위원소들은 결국엔 이 탄소의 형제들이죠. 예. 근데 이 중에서 희귀한 놈들이 있습니다. 네, 이 희귀하다는 거는 저희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예측된 게 한 10,000여 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안정한 동위원소, 저희가 안정동위원소라고 부르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3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것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게 약 3천여 종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7,000개 정도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위원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동위원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속기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안정한 동위원소를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주 얇은 선으로 있고요. 저희가 학계에서는 이제 이 영역, 특히 여기가 중성자 과잉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중성자가 더 많습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가 같은 걸 손을 쭉 그은 거에 거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쪽. 여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테라 인커그니타. 라틴어고요.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처음 쓴 말이라고 하던데 우리말로 하면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네. 여기가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는 게 이 희귀 동위원소 과학의 목적이고요. 이 희귀하다는 말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수명이 짧습니다. 저희가 보통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반감기가 0.001초 또는 마이크로초 이렇게 되게 짧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희귀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중이온 가속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이온 가속기가 왜 필요하냐면 중이온 가속기가 이 희귀 동위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귀 동위원소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커피숍에 가면 그 별칭을 실험 핵물리학자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실험 핵물리학 전공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테라 인커그니타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또는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원소의 기원은 어디인가. 저희가 우주는 이제 폭발을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큰 폭발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원소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원소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별입니다. 네, 별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천체 핵 합성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높은 온도에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핵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요. 하나의 핵이 있으면 얘가 중성자를 하나 잡아먹고 더 무거운 핵이 됩니다. 또 하나 잡아먹고 더 무거운 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경로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가면서 계속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해 가는 과정. 이거 저희가 천체 핵 합성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천체 핵 합성 과정을 부르는 이 과정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초신성 같은 아주 폭발적인 천체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을 저희가 연구를 하면 결국 이 우주 원소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제일 좋은 건 가보는 거죠. 예. 근데 갈 수는 없죠. 네. 너무 멀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면 근처에 가기도 다 죽습니다. 그걸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희귀 동위원소고 가속기입니다. 가속기를 가지고 실제로 그 우주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천체 핵물리학 분야의 이 우주 원소의 비밀을 푸는데 이 희귀 동위원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귀한 동위원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쪽을 아주 빠르게 가속을 해서 때려야 일어납니다. 아까 로렌스가 사이클로트론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희귀 동위원소를 빔의 형태로 만들어서 어딘가에 때려서 만들어지는 그 부산물들을 하는 연구, 이게 희귀 동위원소 과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초과학 분야의 아주 중요한 활용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치료, 새로운 암치료법을 개발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육종이라고 예를 들면 뭐 슈퍼 땅콩, 감자 이런 거 만들 때도 이 희귀 동위원소라는 거를 쪼여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그런 새로운 육종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활용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희귀 동위원소. 이걸 이용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라온도 이용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연구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겠죠?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네, 희귀동위원소를 빙의 형태로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사실 시작이 된 거니까 이제 한 30년 남짓,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중이온 가속기를 잘 구축을 마무리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크게 저에너지하고 고에너지 가속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에너지 구간부터 저희가 내년에 비민출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 고에너지는 조금 더 준비해서 본격적인 구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응원 저희가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그럼요, 될까요? 그럼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창 방사능 가속기하고 저희 중이온 가속기처럼 대형 가속기 시설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형 가속기 시설이 되게 인접해서 지금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너지들을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 사실 오늘 딱딱한 과학 얘기만, 어려운 과학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 그 선의 LHC를 개발하면서 나온 그 부산물로 나온 아주 큰 성과 중에 하나가 WWW입니다. 예. 인터넷에 쓰는 그 월드와이드 웹이 그 선 LHC 개발 과정에서 나온, 예. 왜냐하면 워낙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이 가속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성과들이 있으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응원을 저희가 드리면서 또 앞으로의 연구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속기는 뭐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속기는 탐험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뭔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면서 원래 가만히 있더라면 별로 반응도 안 하고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발생하면서 다양한 물질들도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파헤쳐 나가는 게 마치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탐험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속기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좀 파헤쳐주는 이런 탐험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가속기는 연필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속기가 일단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이 중간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연필이 없으면 쓸 수 없잖아요. 이 연필을 활용해서 소설도 만들어지고 에세이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가속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또 의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속기는 종합운동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영어로는 메인 스타디움이라는 단어도 쓰고 싶긴 한데 활용 분야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되게 많은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고요. 또 가속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투입되는 필요한 그 기술들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기술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도 다 결집이 돼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과학기술계의 종합운동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네, 있고 하는 육상도 것처럼요. 하고. 네. 네, 저는 가속기는 미래 과학을 기르는 거대한 텃밭이다. 그러니까 그 텃밭 위에서 한국의 모든 과학 분야에서 조금씩 수혜를 입으면서 아마 향후에 더 좋은 과학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현 군이 얘기한 거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탐험대. 탐험대가 아니라 네. 미래 과학을 위해 항해하는 거대한 탐사선이다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발견의 항해를 떠나는 탐험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려고 아마 준비하고 다들 있었거든요. 비슷한 걸 느꼈나 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지금까지 과학의 여러 분야 또 그리고 우리 삶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가속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생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마치 누리호처럼 전 국민이 응원하면 더 발전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속기의 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속기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찡! 잠깐만요. 제가 이거 통폰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이게 호기심 보따리인데 오늘 호기심 가속기예요. 이렇게 막 질문들이 가속하고 있는데 좀 빨리 확인해야 돼서 잘못하면 관찰을 못 하거든요. 네, 막 이렇게. 돌다가 네, 돌다가 나왔어요. 이게 가속기랑 빈센트 반 고흐랑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꼭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게 통편집될 거가 너무 지금 무섭거든요. 네, 매우 짧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빈센트 반 고흐가 젊을 때는 매우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를 재활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린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하고 덧칠을 하고 닦고. 그래서 유명해진 그림이 거대한 풀밭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근데 유럽의 과학자들이 그걸 엑스레이로 찍어봤어요. 그래봤더니 안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한 인물의 초상화였죠. 네. 그 인물의 초상화가 왜 보였을까요? 바로 그 안에 인물의 초상화에 얼굴을 그린 안료가 나폴리 노랑이라는 네이플 옐로라는 네. 안료였습니다. 그 안료에 들어가는 게 주석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주석을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X선으로 때렸더니 그 얼굴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품 혹은 고고학, 옛날에 남겨진 유산을 연구하는데도 가속기는 매우 유용하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많이 있었는데 호기심 가속기에서 딱 적절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편집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살려주세요. It could be love, and we could be homies. And once you get to know me,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lonely. We could take it slowly, and we could keep it low key.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lonely. I've been chasing summer around, searching for the sunshine, looking for a good time, following the good vibes, listening to intuition as it's happening, digging into life 'cause the times it can be saddening. Yeah, it can be a gray day if you're lonely.